콜베르 등 신진 세력을 등용하여 전 방위적 개혁을 주도한 루이 14세는 중상주의와 식민지 정책으로 프랑스의 경제적 부흥을 이끌게 되는데요. 그러나 아직 가장 중요한 군제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루이 14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킬 상비군 양성은 물론 유럽 전역을 지배하겠다는 정복전쟁의 야욕을 품고 있었는데요. 30년 전쟁 이후 안정을 찾아가는 유럽의 세력 구도를 다시 무너뜨리고 의미 없는 수많은 희생만을 발생시킬 이 정복전쟁은 과연 어떻게 펼쳐질 것이며 이것이 불러올 파장은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루이 14세의 즉위 당시 프랑스군은 30년 전쟁에서의 성과를 통해 유럽 최강의 군대로 평가받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군의 구성원 대부분이 사실상 각 지방에서 징병된 민병대였던 데다 각 군의 지휘관들은 당연 귀족들이었고 국왕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병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만큼 이것은 왕의 절대 권력 구축에 큰 위협이 됩니다. 무엇보다 실제 전쟁에서도 귀족들이 각각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참전했던 만큼 통일된 지휘계통이나 안정된 전투력을 구현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요. 이에 루이 14세는 육군장관 미셸 르틀레이르의 도움을 받아 대대적인 군제개혁에 들어갔으니 먼저 평민이라도 능력만 있으면 군내 최고 계급까지 오르게 할 수 있는 등 장교를 혈통보다는 능력 위주로 선발했고 병사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병영시설을 대대적으로 세웠으며 부상자 치료를 위한 간호시설의 성격으로 오늘날에는 팡테온과 더불어 프랑스의 위인들에 대한 현충원의 역할을 하는 앵발리드를 세워 사기를 진작시키게 됩니다. 무엇보다 각 지방군을 중앙군 소속으로 편성시키면서 루이 13세 당시 10만에 못 미쳤던 프랑스의 상비군은 루이 14세 때 60만을 돌파하며 압도적인 유럽 최대의 군세로 거듭났고 그렇게 기존 귀족연합군의 성격에서 벗어나 국왕을 중심으로 하나의 통일된 조직체계를 갖춘 프랑스군은 군대 숫자와 보급력, 무기 훈련 등에 있어 가장 근대화된 군대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한편 17세기 중반 당시 유럽은 100년간 유럽의 절대 강자로 군림해온 스페인의 쇠퇴와 함께 잉글랜드와 네덜란드가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고 이들에 대한 루이 14세의 경쟁 혹은 위기의식은 자연스럽게 침략 전쟁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러나 타국에 대한 침략에 확고한 명분이 필요했던 그는 어처구니 없게도 자연국경설이라는 희한한 명분을 내세웠는데 이 말은 즉슨 프랑스의 국경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었고 그것은 자연환경에 의해 표시되어 있으며 그 경계는 서쪽으로 피레네 산맥, 남쪽으로 알프스 산맥, 동쪽으로는 라인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논리에 따르면 오늘날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 역시 프랑스의 영토에 포함되어야 했고 더군다나 이들은 지난 30년 전쟁을 종결시킨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오랜 투쟁 끝에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만큼 그 정당성은 더욱 묻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을 그리스 신화의 영웅 헤라클레스 혹은 헬레니즘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에 비견했던 루이 14세는 스스로 침략전쟁을 통해 자연국경설을 실현시킬 수 있음을 자신했지만 수없이 전쟁을 거듭하면서도 끝까지 이것을 이뤄내지 못했는데요. 이것은 훗날 100여 년 후에야 그와 전혀 상관없는 타인에 의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니 이 타인은 바로 루이 14세처럼 혈통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프랑스 제1제국의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습니다. 한편 실제로 프랑스의 영토를 살펴보면 바다와 산맥 등으로 보호받는 다른 국경선에 비해 거대한 평야인 동북부 지역은 방어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훗날 보불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통일 독일 제국이 프랑스를 손쉽게 점령하는 데 결정적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어처구니 없게도 루이 14세는 그의 치세에서 벌어진 수많은 전쟁, 프랑스 네덜란드 전쟁, 아우크스부르크 동맹전쟁,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 상속전쟁, 재결합전쟁 등을 치르는 속에 라인강을 넘어서는 침략까지 감행하면서 결국 자신이 내세운 명분마저 허물어버리게 됩니다. 루이 14세가 첫 번째 대결 상대로 꼽은 국가는 바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유럽의 상업 및 금융의 중심지로 떠오른 네덜란드였는데요. 그는 먼저 프랑스 등지에서 오랜 망명기를 끝내고 영국으로 돌아가 끝내 왕정복고를 이루어낸 그의 사촌 찰스 2세와 1670년 도범이락을 체결하여 연합전선을 구축했고 여기에 스웨덴까지 끌어들여 네덜란드의 무역 독점 타파를 명분으로 제3차 영란전쟁 및 프랑스 네덜란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러나 네덜란드가 프랑스를 견제하려는 신성 로마 제국 및 스페인과 동맹을 맺고 국가의 존망을 걸고 맞선 탓에 끝내 정복하지 못했으나 일부 영토를 빼앗았고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네덜란드를 열강의 대열에서
이탈시키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당시 네덜란드 공화국의 총독은 갓 20대 초반의 빌럼 3세였는데 그는 이후로도 타 국가들과 연합하여 반불 동맹 구축에 선봉에 서면서 루이 14세가 벌이는 대부분의 전쟁에서 그의 야심을 저해하는 그의 가장 골치 아픈 사실상의 라이벌로 활약하게 됩니다. 한편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프랑스의 국력과 치른 희생을 감안하면 턱없이 모자른 성과였고, 무엇보다 이후로도 프랑스가 수많은 전쟁을 벌였지만 확실히 승리하지도 그렇다고 크게 패하지도 않았는데, 가장 강대한 군사력과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도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지 못한 루이 14세는 끝까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프랑스의 백해무익한 전쟁들일 뿐이었으나 압도적인 국력을 자신한 루이 14세는 이것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새로운 전쟁 의지를 북돋는 결과를 초래시켰으니, 프랑스가 차츰 자신들의 영토를 잠식해 들어오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유럽의 열강들은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하였고, 결국 유럽은 피할 수 없는 기나긴 전쟁의 열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한편 루이 14세가 추구한 영광은 단순히 유럽 대륙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시대를 넘어 이제 네덜란드가 주도하는 대항해 시대를 잉글랜드와 함께 바짝 뒤쫓고 있었는데요. 1683년 북아메리카를 탐사하던 프랑스의 탐험가 로베르드 라살은 현재 미국 일리노이에서 출발해 미시시피 강을 따라 멕시코만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는 이 넓은 지역을 루이 14세의 식민지, 즉 루이의 땅이라는 뜻에서 루이지앵이라고 명명했으며, 북미 중부 전역에 새로운 프랑스라는 뜻의 누벨 프랑스라는 이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프랑스의 최대 국외 영토가 된 이곳은 이후로 수많은 전쟁을 거치며 영유권이 스페인에게 넘어갔다가 1800년 이곳을 되찾은 나폴레옹에 의해 다시 미국에 매각되었고, 덕분에 다시 영국으로부터 갓 독립한 신생국가 미국은 자국의 영토를 2배로 늘렸으며 서부 개척을 통해 오늘날 거대한 미국의 영토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후 미국의 18번째 주로 승격되었으며 프랑스, 스페인의 문화가 독특하게 합쳐져 나타난 재즈 음악의 탄생지 뉴 올리언스가 속해 있는 이곳은 더 이상 프랑스의 영토를 의미하는 루이의 땅 루이지앵이 아닌 현재 미국명 루이지애나로 불리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군제개혁을 이뤄냈으나 이를 무리한 침략전쟁에 사용하여 불필요한 희생을 속출시키고 허울뿐인 영광을 쫓은 루이 14세. 한편 그는 이러한 대외전쟁 이외에도 그의 개인적인 야욕과 절대왕정 완성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거대한 계획을 품고 있었으니, 과연 이것은 무엇이며 프랑스의 역사와 문화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지니게 될까요? 72년의 통치 속에 절대왕정을 이룩하며 프랑스의 마지막 불꽃을 태운 태양왕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